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생산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죠. 벌써 4회차 기출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시간의 그 흐름이 굉장히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가 또 엄청나요. 진짜 그죠? 지문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만 같습니다. 어떡해요? 네, 여러분, 생산 1급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요, 2급은 정말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짧다, 위로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 볼 건데요. 보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만 같아요. 말로 된 지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읽다 보면 난독증이 살짝 와요. 그죠?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탑파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RP 시스템의 기반, 경영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기여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라는 거 조금만 더 읽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비정형, 정형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패턴 같은 것들을 추출하는 거, 굉장히 그 자연 언어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익히고 공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그것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기억이 안 난다면 읽어보고 오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산테크는 소형 가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스마트 ERP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산의 품질과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마케팅팀은 고객센터에 접수된 3개월간의 자유형 서술형 불만 내용을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작동의 오류, 소음, 배송 지연 등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던 얘기죠. 네, 특히 소음 관련 키워드는 신규 출시되는 소형 선풍기 제품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를 결과로 여러분, 품질관리팀은요, 해당 제품군의 생산 공정을 검토하였고 모터 부품의 결함이 여러분 기존보다 15%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개선하고 공정 조건 개선하고요, 품질 개선에 앞장섰다, 이런 얘기죠.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기를 읽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소음 데이터를 정형화된 회계 수치로 전환해서 자산화했어요?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터 부품의 결합의 불량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립을 중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신규 부품에 대한 납품의 단가를 산정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죠. 고객 불만의 요인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식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품질 개선 활동에 앞장서기로 캠페인을 하였거든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죠? 요약 정리하는 것인가요? 네, 이에 대한 내용,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도 텍스트 마이닝의 특징이 들어가 있긴 해요.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 개선에 그 활용으로 연결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핵심이겠죠.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거 골라주는 것입니다. 자,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부족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 방대하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족한 데이터라니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해야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문제 범주에 속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류 모양은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군집효과, 이런 말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분석효과, 군집의 분석을 한다.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비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파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비지도학습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집화라는 말편, 예, 그래서 우리 책으로 표현하면 군집의 분석 뭐 이런 말편들을 여러분 떠올려 주어야 합니다 라는 말편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강화학습 가볼까요? 강화학습은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한다,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은요, 이렇게 보상을 매개로 해서 보상을 극대화해서 행동 또는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어를 생성하거나 로봇의 학습 알고리즘, 공급망의 최적화 등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보상이라는 게 무조건 나와요. 강화학습하면요, 직결돼야 되는 게 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이 행동들을, 선택 가능한 행동들을 보상을 최대로 하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편들이 써 있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상을 최대로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요즘에는 금융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이렇게 이런 훈련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것도 데이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과정, 워크플로우 시험 문제였죠. 네, 이게 그냥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문제로서 보시면 여러분 데이터 수집하고요. 점검 및 탐색 맞아요. 전처리합니다. 정제해야 하고요. 근데 왜 평가가 여기 와 있죠? 네, 바꿔줘야 되겠죠? 네, 어떻게 평가는 모델링 및 훈련 다음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변경해주고 올바르게 순서를 지워주고 여기다 평가 그리고 배포 이렇게 넣어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한 건 정답 3번밖에 없죠? 그러하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여러분 직관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징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면 강화학습하면요 보상, 직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 학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좀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나온 건 지도학습밖에 없네요. 지도학습은요 인풋과 아웃풋, 즉 무슨 소리죠? 입력값을 주면서 정답까지 같이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행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급에서는 보기 문제로 되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왔거든요. 2급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덩치를 키워서 문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툭 내뱉어 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입력값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편 줄 겁니다. 그래서 정답까지 도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들을 볼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파악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 지문들을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프랙티스의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여러분 이거 흔하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죠. ERP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BPR과 ERP를 병행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ERP 패키지를 맞추어서 BPR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네. 자,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패키지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나빠요. 이것은 실패 요인으로 가장 꼽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업무 처리 그대로 패키지를 여러분 수정하게 되면요. 여러분 중복적인 일도 그대로 들어오게 될 텐데 효과가 뚝뚝뚝뚝, 효율성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야기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정답 3번.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BPR을 실시하고 여러분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좋게 보고 있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병행해도 좋고요. ERP 패키징에 맞춰서 BPR을 추진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좋은 것 동그라미 4번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고요. 네,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죠? 뭐예요? 이렇게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을 뭐라고 해요? 우리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쵸? 네, 좋아요. 자, 이제 5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보기 자료를 참고해서 노동 생산성과 기계 생산성을 각각 구하시라. 가동률은 100%라고 가정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노동 생산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노동의 작업수, 작업자가 몇 명? 여러분 5명입니다. 곱하기 몇 시간 일했다? 8시간 일했다. 가방 몇 개 만들었다? 2,400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노동 생산성이죠. 그쵸? 네, 기계 생산성도 한번 구해볼까요? 기계는요, 기계가 몇 개 돌아갑니까? 4대가 돌아갑니다. 작업을 몇 시간씩 했죠? 8시간이요. 그래서 몇 개 만들었죠? 2,400단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네, 2,400 나누기 곱하기 5 곱하기 8은 40이니까 나누기 40을 해줬더니 60.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기계는요. 2,400단위. 그쵸? 네, 나누기 4 곱하기 8은 32니까 나누기 32 해주면요. 75가 나오죠. 정답 찾을 수 있어요? 노동 생산성 시간당 60개. 기계 생산성 시간당 여러분 75개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에 있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제예요. 그래요. 계획 BOM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맨날 플래닝 BOM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획 BOM을 하니까 입에 착 달라붙지가 않네요. 좀 새로워 보이는걸요. 그쵸? 이렇게 플래닝 BOM은요. 주로 회계부서요. 자재명세서, 네. 우리가 어떻다고 했죠? 생산관리부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 판매, 또 마케팅에서 사용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회계부서 아주 신선합니다. 올바르지 않군요. 정답 바로 튀어나왔네요. 1번이죠. 자, 설계, 엔지니어링 BOM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설계부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매뉴팩처링 BOM은 제조 BOM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자, 생산관리 또는 생산 현장. 그렇죠? 이 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플래닝 BOM도 생산관리에 사용되거든요. 판매, 마케팅에도 사용되지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매뉴팩처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에 대한 거? 생산 현장까지도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아주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모듈러 BOM은요. 여러분 모듈러 하면 뭐 떠올라요?
옵션. 그죠? 방대한 옵션 떠올라 줘야 되겠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좋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을게요. 좋아요. 우리가 기억이 자꾸 소실이 되잖아요. 자꾸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익혀주시는 것을 뭐 해요? 추천드립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문제 7번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측의 7단계. 그래요. 예측의 7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측할 때 목적과 용도 첫 번째가 바로 이 단계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2단계는요. 예측 대상과 품목 같은 거 단위를 결정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2단계가 되죠. 3단계는요. 뭐예요? 기간 같은 것들을 선정해 줘야 합니다. 그쵸? 그럼 이 친구가 여기 3단계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엔요. 우리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적합한 예측 기법을 선정하는 게 그 다음이었죠. 그쵸? 라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엔요. 필요한 정보를, 그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예측을 실행해 보는 거죠. 시행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타당했는가, 정확했는가 이런 검증 같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7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나라다가.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네요. 사실 나부터 여러분 넣어줄 수 없다 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었다. 빠르게 풀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그죠?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은근히 나온다라는 말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예측의 7단계 공부했던 거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8번. 역시 또 계산 안 하면 너무 서운하거든요. 그쵸 여러분? 긴급률을 계산합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납기일과 현재일이 주어졌습니다. 그쵸? 납기일 며칠? 35일에서 30일. 그쵸? 이렇게 빼줄 거고요. 이게 분재로 가져야 되겠죠. 잔여 작업일수가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그쵸?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잔여 작업일수분의 납기일에서 현재일을 빼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5분의 5가 될지요? 1이에요. 딱 맞아떨어지게 생겼어요. 그쵸 여러분?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며칠? 잔여일수는 5일. 40일에서 30일을 빼줍니다. 그러면 5분의 뭐가 되죠? 10이 될 것이고요. 2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쵸? 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잔여 작업일수 8일이고요. 거기에서 납기일이 며칠? 40일 빼기 30일 해주면 8분의 10이 될 것입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그랬더니 뭐 나와요? 1.25. 충분하죠? 그 다음에요. D 작업. 작업일수가 며칠? 8일이고요. 35에서 30을 빼주면 8분의 5가 되죠. 따라서 5 나누기 8 해주시면요. 급하다 기패 0.625. 1이 안 돼요. 그쵸?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여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긴 급하다 급해. 가장 먼저 진행해 줘야 되는 작업은 작업 D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눈으로 암산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계산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고 들어갑니다. 그쵸?
자,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BOM의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레벨 2가 여기 있습니다. 레벨 2의 C에 해당하는 친구들. 여기도 C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총 토탈 1200단위가 1200단위가 필요합니다. 완제품 F는 몇 단위를 생산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몇 단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곱하기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가 1이라면 1 곱하기 3 곱하기 다시 3에서 2 곱해서 몇 개, 6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쵸? 그렇지만 2 곱하고 여기 3이라고 써있죠. 3 곱하고 2를 곱할 거기 때문에 6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F에서 B 양가로 쳐놓고 2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2가 될 것이죠. 그래서 요 모르는 숫자를 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X 대신 F라고 놓을게요. 그냥 F 곱하기 2. 그죠? 그럼 2F가 되죠. 2F 곱하기 다시 한번 2를 곱하기 해주면 4F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몇 개였다? 1200단위가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F는 1200단위다 라는 얘기가 되고 10으로 나눠주면요. 어때요? F는 120단위를 내가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 120단위였다 라고 해보자고요. 곱하기 3 해주면 360. 360에서 곱하기 2 해주면 720이 되겠죠. 자, 120 곱하기 2 해줬더니 240이 되겠고요. 240 곱하기 2 해주니까 480이 됩니다. 자, 그러면 720과 480을 합산해주면 1200단위. 맞아떨어지죠? 네. 이렇게 역산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하고 제대로 계산을 해도 다 맞아떨어지는 숫자치 몇 번에 있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다. 이런 문제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다 라고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까먹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다시 한번 복습하러 가주시면 되고요. 정규 강의 한 번만, 딱 한 강의만 들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 전 강의 보는 거 시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또 보려니까 잘 안 봐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들어가서 보세요. 아,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봤던 거 있죠? 네, 문제 풀어봤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정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뭐가 있다? 제품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네, 수명주기 단계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쭉, 그죠? 어떤 제품? 전자사전의 수명주기입니다. 선생님, 진짜 전자사전이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영어로 영단어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답니다. 옛날 그런 전자사전이에요. 요즘엔 잘 안 쓰시죠. 자, 수명주기 단계에 따른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A단계, 스마트폰 보급 단계,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전자사전 전기 기기 수요가 정체가 되었습니다. 자, 업체들은 디자인, 배터리 사용 시간, 터치 스크린 등의 작은 개선에 집중했고 가격을 10만 원대까지 낮췄지만 매출의 증가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개선에 집중하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매출의 증가세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수명주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장기인가요? 성숙기인가요? 네, 여기에서 맞춰주세요. 성숙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B. 국내 주요 전자업체들은요, 휴대용 전자사전을 출시했습니다. 막 지금 출시했다라는 거죠. 이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사전을 출시했고 영어, 한자, 일어, 사전 기능만 제공했으며
가격은 20대 후반으로 와우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수험생들, 네, 직장인 일부만 관심을 보였고요. 대형 전자제품 매장과 통신사 대리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일부의 사람들만 관심이 보여지고 와 이런 게 새롭게 나왔어. 관심은 있지만 막 사들이지는 않는 단계. 뭐죠? 도입이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사전 앱과 네이버, 구글 번역 기능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대부분 여러분 전자사전 가지고 있어요? 없죠. 단종되었거나 소수의 수험생용으로만 소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요, 기업, 공공기관용 전용 모델만 소극적으로 판매 중입니다. 네, 이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쇠퇴기에 접어든 거죠. 네. 저 또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간단히 스마트폰,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개인 가지고 있는 폰으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발음도 듣고, 그죠, 여러분? 또 뭐요? 뜻도 찾고 다 가능해요. 일어부터 중국어, 이탈리아, 다 가능하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사전을 사지 않죠. 전자사전을 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쇠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수험생 수요가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전자사전의 판매가 50% 이상 폭증했대요. 성장했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장기라고 얘기하죠. 도입기, 그죠? 네,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읽어보면 뜻을 우리가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정답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쇠퇴기. 아주 올바르게 짝지어지고 있죠? 네,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답을 수정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지울 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 공정 간 최적의 작업의 순서와 각 단계별 수행 장소, 작업 표준 시간, 기준 시간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절차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절차 계획이라고 한다. 확정된 순서와 기준 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할당량, 작업량을 산출하고 현 인원과 설비 능력을 고려해서 각 공정에 할당한다. 이런 건 뭐가 되지요? 공수라고 얘기하죠. 공수 계획.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좋아요. 자, 12번도 먼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검사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양적 검사는 수량, 중량을 측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제품의 형상이나 품질의 변화를 주는 것은 뭡니까? 주는 공정입니다. 이게 검사예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공 공정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쵸? 네. 질적 검사라는 것은 가공 부품을 품질 및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적 검사라고 얘기하죠. 설정된 품질의 표준을 기준으로 가공 품질의 가공의 정도를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네, 맞아요. 품질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거, 검사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문제 13번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동률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기억해봐요. 우리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럼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죠. 네, 무엇을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50명 중에 40명이 출근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네. 50명 중에 40명이 출근했다. 이거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40 나누기 50 해주면 뭐 나와요? 0.8.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얘기하라. 80%.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출근율 뭐다? 0.8, 80%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몇 퍼센트? 10%니까 0.1로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0.8 곱하기 0.9가 되죠. 1 마이너스 0.1을 해주니까 0.9가 될 거고요. 곱하기 해주면 0.72가 될 것이죠. 그쵸? 네, 백분율로 바꿔주세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72%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와우. 그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네요. 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답이 똑하고 떨어지죠? 네,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 안 나오면 아쉬워요. 우리가 생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트 차트 활용 분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예요. 간트 차트. 가로선으로 여러분 표시함으로써 계획된 작업량과 실제로 여러분 달성한 작업량 같은 것들을 한눈에 도표상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간트 차트라고 하면 일정 관리의 대표적이죠? 네,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입니다. 이런 말 표현들을 잘 상기시켜주면서 여기까지 끌어와 주셔야 되겠죠. 간트 차트의 활용 분야, 그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캠페인 일정 관리,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 효과 분석 등 캠페인 단계별 그래요. 일정을 그렇죠. 뭐라고요? 간트 차트는 전통적인 스케줄링 방식이다. 일정 관리다. 그렇죠? 한눈에 보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표현을 좀 바꿨죠. 마케팅 캠페인을 끌어와서 일정 관리. 결국은 핵심은 일정 관리를 한눈에 바라보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품 품질 여러분 검사 이력 관리라고 들어가 있어요. 검사 대상의 제품별 분량의 빈도나 유형을 간트 차트로 나타내서 품질의 변동의 추이를 분석한다?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뭐에 대한 거? 빈도 같은 거, 유형 간의 간트 차트로 나타내서 변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로선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품질에 대한 변동의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히스토그램이라든지, 그렇죠? 파레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여러분, 네. 이 활용도가 높겠죠. 간트 차트로 이렇게 품질 검사 이력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품질 관리하는 전혀 네, 정답하면 2번이죠. 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여러분 일정 관리. 여기서도 여러분 사실은 일정 관리를 보면서 왜 이런 말 표현들을 먼저 하고 들어갔는지 알 것 같죠. 간트 차트는 전통적인 스케줄링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일정 관리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시작과 종료일의 의존 관계를 시각화해서 네, 협업을 조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건설공사의 일정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 같은 것들을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네, 진행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이 떨어지는 건 품질 쪽이죠. 네,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5번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언급되었네요. 그렇죠?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이요. 여러분, 다행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의 문제만 풀면 끝나겠어요, 여러분.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장 4개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거 몇 분? 30분입니다.
23분, 25분, 30분, 27분을 다 합산해 주어야 하겠죠? 자, 23분 암산은 위험해요. 25분 더하고 30분 더하고 27분 더해주면 몇 분? 105분이 총 토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105 나누기 어떻게 1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0.875.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싶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87.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거기에서 만약에 불균형률까지 구하라. 이건 라인 밸런스 효율이죠? 만약에 불균형률까지 나온 김에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효율. 그쵸? 그러면 1 마이너스 87.5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네, 1 마이너스 0.875 빼주시게 되면요. 0.125가 될 것이고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바꿔주게 되면요. 12.5%가 불균형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묻고자 하는 건 라인 밸런싱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라인 밸런싱만 물어주면 여기까지만 해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간혹가다 묻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에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1급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급자들에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에요. 라인 밸런싱은 87.5%고요. 불균형률까지 계산했죠? 네, 12.5%가 불균형률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주면서 보충해 주시면 좋죠. 자, 칸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제 좀 읽어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우고 올게요. 네. 칸반 시스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사례에서 가장 특징으로 잡혀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프레스는 완성차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업박스 부품을 생산할 때 각 작업 스테이션 앞에 빈 부품 컨테이너에 부착된 칸반 카드를 활용합니다. 최종 검수 공정에서 부품이 모두 소진되어 빈 컨테이너가 발생하면 그 칸반 카드가 바로 전 단계 공정에 전달이 됩니다. 해당 공정은 카드가 도착해야지만, 여기에다 별표 쳐보도록 할까요? 카드가 도착해야지만 미리 정해진 수량의 부품을 생산 투입하고 카드가 없다면 가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적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 간의 재고량을 최소화합니다. 여기 이렇게 칸반 시스템의 특징으로 가장 여러분 나타내고 싶은 게 뭐라는 것입니까? 공급이 발생했을 때만, 그쵸? 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공급이 발생했을 때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쵸? 네. 밀어내기식이라뇨. 푸시가 아니죠. 풀이죠, 풀. 당기기 방식으로 이렇게 써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여러분 시험에서의 용어죠. 풀 해놓고 풀 시스템 해놓고 당기기 방식이다 라는 말편 들어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좋아요. 네, 이렇게 보기가 아주 커다랗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요? 힌트를 열심히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친절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 읽다가 네 우리가 많이 피곤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줘야 돼요. 그쵸? 네, 요즘 지문이 정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자동품 부품의 공급사 납기 지연 리스크를 고려해서. 그렇죠. 이런 리스크, 위험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리스크를 위험이죠, 위험. 왜냐? 납기 지연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소비량의 10%를 추가로 확보해서 비축하고 우리는 이것을 안전재고라고 합니다. 틀리지 않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생산의 의류, 주식회사 생산 의류는
매주 200장씩 판매되는 패딩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회 500장 단위로 발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순환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장씩 판매가 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더 많이 발주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요. 이런 순환재고의 특징 맞아요. 예, 조금 더 쟁여하고 있는 거죠. 순환재고. 그죠?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발주 비용 같은 것들이 조금 아까운 거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주문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 더 들어있으면 1급 문제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그럼 조금 더 친절할 것 같고,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 아이스는 겨울철 수요 폭증에 대비해 매년 11월 초에 3개월분의 아이스팩을 미리 생산해 창고에 쌓아두며 이를 예상재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철 수요의 폭증, 그죠? 한파나 수요 급증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11월 초에 3개월분의 아이스팩을 미리 생산해두고 쌓아놓고 있대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상재고라고 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계절적인 수요 변화로 인하여 내가 예상재고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주식회사 정밀부품은 매주 수요가 100개로 일정하므로 항상 정확한 수요인 100개만큼의 재고를 비축을 해둔다. 저는 여기에다 밑줄 치고 싶습니다. 매주 수요가 100개로 항상 일정한데 이렇게 100개만큼을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비축하게 되면 이것을 쌓아놔야 되는 재고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재고라고 한다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겠죠. 안전재고라는 것은 불확실한 그 상황을 대비하여 그쵸?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뭐 곧 추석이라 모두 다 쉬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가 뭐 100개를 더 만들어 놨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불확실한 사유로 인해서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급이 딱 뚝뚝 끊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표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여러 가지 조달 기간 같은 것들이 불확실하다. 뭐 이틀이 더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줘야지 뒷받침할 수 있겠고요. 안전재고 이럴 때는 필요 없겠죠. 왜요? 어떤 경우 항상 일정하게 100개씩 발생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안전재고가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측이 가능한데 비축을 왜 해요?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꼭 생각해주기.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훨씬 더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MRP에 대한 이야기. 인풋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MRP의 인풋 요소. 그죠? 제가 말 안 하고 이렇게 약어로 써봤어요. 약자로 써봤습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BOM이 뭡니까? 자재명사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에요. 그쵸? 이게 뭐죠? 재고 기록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재고 기록 철이라고도 아주 구수하게 나올 때가 있지만 결국은 뭘 얘기한다?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즉, 뭘 얘기한다? 재고 기록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MPS. 주 생산 일정 계획, 기준 생산 계획,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통용되고 있죠?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맞는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필요 없는 거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 가능하시죠? 좋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중 공급망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SCM은 재고를 최적화하고 리드타임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흐름은 원자재 공급업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물리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는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정보의 흐름은 주문, 재고 수준, 배송 상태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급망 내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SCM,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업체 및 고객의 협력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말표현 아주 틀렸죠. 필수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거 여기에서 한 끗 차이로 딱 틀어버렸네요.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성도 증대시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뭘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총체적인 경쟁의 우위점을 차지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업체와 고객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바꿔주세요. 여기에다가. 네. 그쵸?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필수적입니다. 그럼요. 같이 우리가 아주 공급자의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줘 보세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4번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처리하고 20번 문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20번에 대한 얘기는 자, 보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죠. 보기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 여러분 MRP 전개에 의하여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 여기서 끝나버렸죠. MRP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CRP였습니다. 더 읽어봐라. 오케이. 자, 기업의 생산 능력을 맞추어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업장의 능력 소요량을 뭘로요? 시간대별로 예측합니다. 이미 발주된 예정의 입고와 발주 예정의 계획 발주량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작업부와 산정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력 정보, 인풋 요소 얘기하는 거죠? 쫘라락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CRP의 인풋 요소였잖아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 뭐가 돼야 되겠어요? 능력 소요 계획 CRP. 네, 들어가 있는 이 친구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를 꼭 읽어야 되고 이 보기가 굉장히 많아졌다. 아주 큼지막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보기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힌트를 되게 많이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더 긍정의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쵸, 여러분? 네, 보기가 너무 길으니까 너무 읽기 싫어 이렇게 하고 읽어보지 않으면 누구 손해? 나의 손해가 되니까 우리가 보기는 친절한 거야. 보기가 길다라는 건 나를 이해시키려고 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답의 정답으로 가는 길은 다시 한번 이 오답을 읽어보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왜 이 정답이 이 친구가 되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이론만큼 중요한 거 실기 시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실기 풀이 또한 저와 같이 함께 넘어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